2002년 연항구 도시속초에서 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막 피어나기 시작한 그들의 새로운 삶은 평화로운 해변도시 한복판에서 어둠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어떠한 해답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슴 아픈 미스터리가 되어 꼬답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서울의 한 벼룩시장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매자는 그 가방 안에 담긴 것이 중고 물품이 아니라 시간에 묻혀버린 한 미제 사건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잔혹함으로 얼룩진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진실은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김준호 씨와 한지은 씨입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개월 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29세의 김준호 씨는 재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최근 속초의 한 대형 기술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이사왔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으며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지은 씨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그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였습니다. 27세의 지은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고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도시 속초에서의 그들의 삶은 안정적인 직장 충만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로 가득 찬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해변 근처의 아늑한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매일 저녁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모두 깨끗하고 건전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 그림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준호 씨와 지은 씨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아내를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을 냈습니다. 지은 씨는 학생들과의 소풍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남편과 함께 첫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2002년 5월 12일 저녁 그들은 속초 시내의 단골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의 CCTV에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에게 애정 어린 몸짓을 나누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후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어떤 이상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만하고 행복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 뒤에서 한 유령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 씨의 부모님이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딸이 매일 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준호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끔찍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은 즉시 속초로 날아가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이 밖에서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다툼이나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어떻게 간 것일까요?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업무상 큰 압박을 받고 있던 중년의 베테랑 권재훈 경위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부부의 모든 동선을 다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식당과 부부의 아파트 근처 모든 길을 다시 훑었 고식당 직원들과 그 지역의 택시기사들을 신문했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젊은 부부를 아파트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밤 10시 이후 그들의 전화기에서 어떤 통화 기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데이터에도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인 가출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가족은 즉시 이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심층 수사가 이어졌지만 사건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준호 씨와 지은 씨의 모든 친구 동료 친척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아무도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복수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상한 관계나 채무 관계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의 과거를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었지만 어떤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그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대중과 상부의 압박이 권경희 수사팀을 짓눌렀습니다. 때때로 그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거짓 제보와 부정확한 신고 전화는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차 식어갔고 서류는 미제 사건 보관함에 들어갔으며건 경위에게는 강박관념으로도 가족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우 묘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2년 말 어느 날 오후 서울의 한 벼룩시장에서 45세의 이진수 씨가 중고 물품을 구경하던 중구의 눈길이 색이 바른 네이비색 여행 가방에 멈췄습니다. 가방은 꽤 튼튼해 보였고 그는 아주 싼 값에 그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다가오는 여행에 사용하기 위해 가방을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꺼냈을 때 가방 바닥의 비밀 수납 공간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물건이 아니라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구식, 휴대폰 결혼 반지 그리고 몇 장의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 안에는 그를 소름 돋게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여행지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은 어둠 속에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은퇴한 권경희는 이 발견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혼반지와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이 김준호 씨와 한지은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사는 즉시 재개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희미한 희망 속에 살아온 두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불확실성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사의 전체 방향은 실종자 수색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범 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삭제된 사진과 비디오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것들은 잔혹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사진들에는 얼굴은 흐릿하지만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40대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부를 납치하여 묶어놓고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비디오는 삭제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복원해냈습니다. 비디오는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준호 씨와 지은 씨가 축축한 방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건 남성이 으르렁거리며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결혼 반지도 지은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경희는 그의 경험으로 비디오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 버려진 장소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의 파장은 컸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서 얻은 새로운 단서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속 흐릿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은 작지만 중요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낡은 창문벽에 낀 이끼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들이 그 방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속초항 근처의 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낡은 밧줄 몇 개와 씻어낸 핏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방 안의 한쪽 벽이 부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들의 신원은 김준호 씨와 한지은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포식자는 누구이며 그는 어디에 있는가? 살인범의 동기에 대한 이론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그가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며이는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생활은 그의 병적인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준호 씨와 지은 씨는 그가 갖지 못한 모든 것, 젊음, 아름다움, 사랑,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한 완벽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위험한 포식자이며 너무 늦기까지 사회가 외면했던 시한폭탄이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된 후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김준호 씨와 한지은 씨의 가족에게 아들과 딸의 유해를 찾은 것은 10년간의 희망과 기다림에 대한 고통스러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부의 장례식은 수백 명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쇠약해진 그들의 부모는 이제 단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아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재개된 직후 은퇴한 권재훈 경위는 계속해서 수사를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의해 주요 용의자로 특정된 살인범 오민규에 대한 추적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항구 도시 부산의 한 여관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장기 투숙하던 남성이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증과 지문 감식 결과 그것이 오민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독극물로 자살했습니다. 시신 옆에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집이 완료되었으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민규의 죽음으로 추적은 끝났지만 그것은 또한 불완전한 정의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했고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결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와 지은 씨의 가족은 범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과 한마디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왜라는 질문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과 교훈은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버려진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한 인간 내면의 악의 근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고립되어 폭력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동체에 의해 무시당하는 개인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일깨움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사회의 값비싼 경계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믿음직한 이야기 뒤에는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부부 김준호 씨와 한지은 씨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극적인 경고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